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했죠. 배드민턴 협회는 최근 진상조사위를 구성했지만 안세영 선수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가 하면 국내 프로야구는 무더위와 올림픽 흥행 열풍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야구의 열기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아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김양순 KBS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양자회담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코로나 요즘 확산 기세가 되게 무섭죠.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감기 증상이 있어서 자가 진단을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해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25일 회담 연기를 요청했고요.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양측은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는데요. 이 확진자 격리 방역 지침 원래 5일이었잖아요. 이제 네. 최근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되면은 24시간 경과시까지로 완화되긴 했지만 최근 재유행하는 데다가 또 이제 언제 증상이 호전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사흘 남은 회담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민주당은 밝혔고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이 대표에게서 부득이하게 이번 일요일 약속했던 여야 대표 회담 이 대표의 코로나 증상으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왔다면서 쾌유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또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또 한마디 빼먹지 않았습니다. 네. 이 여당 대표 회담 일정은 이 대표의 증상이 완전히 호전된 다음에 양측 비서실장의 논의를 거쳐서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신임 지도부 또 오늘 경남의 김해 봉화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양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차례로 예방할 계획이었는데 이 역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해왔죠.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인데요. 최종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라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쟁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022년 9월에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넸죠. 근데 이게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즉 직무 관련성 대가가 있었냐 이게 여부인데 최 목사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또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민묘지 안장 같은 거를 청탁했지만 이게 대가성이 있었다기보다는 만나기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면서 주고받은 선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 역시 뭔가를 받았을 때 청탁금지법상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 목사는 수사 결과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입 취재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무혐의라고 한다면은 내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겠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여러 의미가 섞여 있는 거고 선물을 준 사람이 청탁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왜 아니라고 하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수심위가 소집되면은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텐데요. 최종 무혐의 결론 나면은 김 여사가 이 디올백의 소유권을 포기할 건지 포기한다고 하면은 이 공매도에서 현금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고에 귀속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권익위에 의해서 검찰도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여기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앞서 국민권익위에서 배우자는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처벌 안 된다고 해서 큰 비난을 받았었잖아요. 네. 이후에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도 있었고 파장이 커지고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다라고 하면은 어떤 국민이 믿겠냐. 앞으로 감사의 표시로는 명품백 받아도 되냐. 궤변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고 검찰이 거기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최 목사는 수심이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내일 수심이 소집 신청서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은 시간 좀 더 걸릴 텐데 이원석 총장이 자기 임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해 왔었거든요. 먼저 이원석 총장이 수사팀의 이 무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심위를 열어서 판단에 맡겨보자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검찰 안팎에도 논란이 있었고 또 국민적인 관심이 아주 지대한 만큼의 수심위를 열어서 제3자에게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겠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변수는 이원석 총장의 임기입니다. 9월 15일까지인데 3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수심위가 열흘 정도 걸려요. 그러면 후임자에게 사건을 미루고 간다는 모양새를 자칫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고 또 김건희 여사 사건 두고 조직 내부의 갈등 빚어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원석 총장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네. 또 장소 그리고 조사 형식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검찰 내부의 조직 갈등을 봉합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숙제 속에서 이 검찰 조사 결과를 또 수심위로 보낸다면은 못 믿는다라고 해서 갈등의 골이 또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이 문제 두고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 심화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요? 네, 과방위가 진행했던 이 방송 장악 청문회 어제 3차가 열렸었잖아요. 여기서 최민희 위원장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 2명 추천하겠다고 제안했고요. 지금 방통위원장 세 번째 탄핵까지 온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방통위가 법적으로 5인 의결 기구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이 행정 절차를 다 밟았고 의사 결정을 해왔고 그래서 이 같은 파행 체제로 임명한 공영방송 KBS, MBC 이사들 아무 효력 없다라는 주장 야당 쪽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요. 이 파행위원회가 1년가량 계속되니까 체제를 정상화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민주당 소속이죠. 이 민주당 추천 과방위원 2명을 공모를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뽑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추천하겠다라고 공언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최영두 간사가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이다라는 인식 같이 한다.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 본회의에서 같이 의결해 줘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3월에도 민주당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했던 거 아닌가요? 네, 문제는 과방위원을 국회가 추천만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는 거죠. 네. 이 합의제 기관의 방통위가 5명인데 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요.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됩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하나, 또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 8월 말에 국회가 추천한 이 세 자리가 다 공석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3월에 당시 작년 3월에 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 누굴 추천했냐 하면은 현재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당시에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야당 몫의 방통위원 후보가 됐는데 윤 대통령이 그 임명을 7달 동안 보류를 했어요. 계속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니까 최민희 후보자는 작년 11월에 그만하겠다라고 후보자 신분에서 자진 사퇴했고요. 이후에 민주당은 후임자 추천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몫은 어떻게 됐을까 보면은 당시 국민의힘이 여당 몫으로 추천한 방통위원이 이진숙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탄핵심판 진행 중이잖아요.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 받아줬냐? 본회의 표결을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자, 그럼 그때 방통위원으로 여야가 추천했던 2명이 현재 방통위원장 또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만났으니까 상당히 꼬일 대로 꼬인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과방위원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국민의힘이 이제 1명을 추천하면 이 상황이 달라질까? 여당이 대통령이 이걸 임명을 해줄까? 이게 관건인데요. 네. 현재 이진숙 위원장이
민주당이 국회 탄핵소추로 임무가 정지된 상태라서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준다면 2대2 구도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방통위에서는 사실상 의결되는 안건이 있을까? 이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원석 의원 주재로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폐지하자라는 게 내용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와서 모두 발언으로 폐지해야 된다. 연말까지 또 가을까지 가는 것도 늦다. 지금 당장 폐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이거 당론이다. 방침에 변화 없고 의원 전체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야당 즉 민주당이 관건인데요. 토론회를 주재한 송원석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진위가 뭔지 참 알기 어렵다. 이재명 당대표는 금투세를 완화 또는 유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책위 의장은 이거 당 정체성에 어긋난다.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라고 발언하고 있어서 엇박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직도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도 궁금해하는 이 민주당의 본심 혹은 진심은 곧 수면 위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이 현재 물밑 토론을 진행하는 등 당내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율의 한창입니다. 먼저 기재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금투세를 폐지까지는 아니고 보완 방식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반기마다 원천 징수를 해라라는 거를 1년에 한 번 확정 신고 방식으로 하고 근로소득을 공제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않아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방지하자라는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 공제 한도 지금 내년에 시행되는 법안이 5천만 원이거든요. 투자소득이. 네. 이재명 대표가 5천만 원 공제 한도 1억 원으로 상향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공제 한도 상향 방안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한 번에 모아서 즉 1년에 한 번 하면은 국내 주식에서 손해를 본거하고 해외 주식에서 이익을 본거하고 이렇게 상계가 되니까 세금이 좀 적게 나오지 않겠냐. 아니면 주식 투자로 본 손실을 내년에 2월 했을 경우에는 내년 소득하고도 또 통산해가지고 결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도입을 미루자는 의견도 있고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군 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를 방문했어요. 네, 지작부라고 하는데요. 지상작전사령부 좀 생소하죠. 네, 용인에 있는데요. 네. 찾아보니까 2019년에 경기도, 강원도, 인천의 방위를 맡고 있는 제1야전군 또 제3야전군을 합쳐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설 이후에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방문한 건 처음이고요. 이번 방문에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점검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 정권은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많이 냈고요. 이번 방문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 또 이제 미군 8군 사령관 등도 함께했습니다. 네,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는 공습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죠. 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놀라지 마시고요. 국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되고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 상가 같이 전국 17,000여 곳이 지정됐고요. 국민재난안전포탈 또 안전디딤돌 앱, 네이버 카카오 티맵에서도 위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에 즉 15분 지나서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은 대피소에서 나와서 경계태세 유지하면서 통행하실 수 있고요. 오후 2시 20분에 경보가 해제되면은 일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훈련 진행되는 20분 동안 KBS 1라디오 생방송 통해서 훈련 상황과 국민 행동 요령 안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량 이동 통제 훈련 그리고 긴급 차량 실제 훈련도 시행됩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은 5분 동안은 훈련 구간의 교통 신호 등이 적색 전멸 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이 통제되니까요.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시고 차 안에서 KBS 1라디오 들으시면서 훈련 상황을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되겠네요. 네, 군당국은 어제 동해상에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번에도 비공개로 진행됐어요.
네, 군 당국은 해마다 2차례씩 독도 인근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올해는 처음 이뤄졌고요. 올해 안으로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어제 훈련은 지난해 12월에 실시를 했던 독도 방어 훈련과 유사한 규모로 해군, 해경, 함정이 참여했고요. 해병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하지는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방어훈련 이번이 5번째고 앞서 4차례 훈련도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네. 과거에는 군 당국이 공군 전투기 또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또 언론에 훈련 계획도 알리면서 되게 큰 규모로 방어훈련 실행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이렇게 비공개로 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 비공개로 한 거는 일본의 항의를 좀 감안한 겁니다. 근데 어제 훈련에서도 일본이 비공식적으로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독도 방어 훈련은 1986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우리는 오염수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부르죠. 이 해양 방류가 개시된 지 1년이 됐는데 정부가 이거를 다 지금까지 49,633건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우리 해역과 해역에서 물 떠서 검사하고요. 수산물, 그다음에 선박에 들어가는 평형수까지 해서 모두 거의 5만 건 가까운 건수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는데 그 5만 건 가까운 방사능 검사에서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을 맞아서 이번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해서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 현장 사무소하고 원전 시설을 방문해서 8차 방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1년 전에 굉장히 상당한 우려랑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 문제는 오염수의 방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가 131만 톤인데요. 이 오염수가 방류하면서 줄어드냐 하면은 핵연료의 잔해 안에 비도 오고 또 지하수도 들어가고 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핵연료 잔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핵연료 잔해 처리에는 진전이 좀 없습니다. 이 핵연료 잔해 처리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오염수는 계속 생겨날 거고 그러면은 이 방류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데 도쿄전력이 원래 2021년에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고준위 방사성 물질 로보팔로 지금 꺼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꺼내는 일 자체 회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작업 개시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 김양순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처서인 오늘 여전히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데요. 오후가 되면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는 많이 막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조암 부근에서 송산마도 쪽으로는 10km가량 정체가 비교적 심한 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양지터널 부근에서만 속도가 떨어지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신다면 장수에서 중동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이 작심 발언이 나온 이후 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네.
안 선수가 이 조사에 불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협회 관계자가 이 안세영 선수에게 조사 참여를 우선 권유를 하면서 20일 혹은 22일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의 날짜를 선 제안을 했었는데 선수 측에서 어떤 날짜든 간에 이 조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내비친 상태입니다. 앞서 이제 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이 나온 이후에 협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일에 1차 회의를 진행했었는데 이 구성원들을 보면은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 그리고 이경원, 성지현 코치가 출석을 해서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회의 때 안세영 선수가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측에서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의 제기를 한 안세영 선수를 추후에 직접 불러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제도 개선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범위를 점검하겠다라는 식으로 1차 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안세영 선수가 일단 조사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스텝부터 약간 꼬이게 된 거거든요. 네. 향후의 일정이 좀 난항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문체부도 절차 위반을 지적하면서 조사비를 다시 꾸려라 네. 이렇게 권고까지 했다고요. 네. 그럼에도 협회는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협회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 조사위원회의 이 인사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다 내부 구성원들 아니냐 이런 네. 입장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가동 중인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가 만약에 조사위를 직접 꾸리겠다면은 제대로 좀 더 외부 인원들까지 충원해서 꾸려라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렇기 때문에 이 조사에 불응하기로 입장을 가져간기도 하고요. 안세영 측 인사의 발언에 따르면은 조사위원 중에서 인권위원장과 행정감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협회 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참여한 인원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의 분위기를 주도할 경우에는 협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참석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인사 자체가 우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협회와 문체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대한체육회를 포함해서 체육계와 문체부의 마찰은 올림픽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신경전이 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예산을 둘러싼 문제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조금 뭐랄까 희극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약간 코미디스러웠던 게 선수단이 귀국을 했잖아요. 파리올림픽 네. 선수단이 귀국을 해서 공항 내에 있는 홀에서 해단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측에서는 선수들에게 수여할 꽃다발이라든가 가족 임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체육회 측에서 네. 선수단의 피로를 이유로 홀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해산을 해버립니다. 갑자기 그냥 행사 안 하고 집에 가버린 거죠. 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에 따르면은 선수들이 오랜 비행 시간 탓에 빨리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한다. 그러니 우리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행동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좋죠. 선수들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건 좋긴 한데 사전에 문체부에게 이렇게 되어서 해단식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줬으면 주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체부 입장에서는 사전 통보가 없었다.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 왜 이렇게 무슨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네. 약간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대한체육회 이제 상황에서는 파리올림픽 직전에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승인 요청을 문체부에 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어떤 정관 개정이었냐면은 체육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달라라는 요청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연임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는데 문체부가 이 내용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각 종목별 단체 예를 들면 협회라든가 양궁협회라든가 이런 경우 있겠죠. 그리고 지역체육회 예를 들면 서울시 체육회 그다음에 경기도 체육회 이런 지역단체 체육회에게 예산을 직접 내주겠다.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이런 네. 식의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체육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무시한 패싱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문체부 입장에서는 지금 연임을 통해서 독재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신경전 약간의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당초에 파리올림픽 선수단 귀국 행사 장소를 입국장으로 정했었는데 협조 공문을 요청을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변경했다라고 이제 해명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입장에서는 다시 또 바로 반박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당초에 그레이트홀 이 대관홀로 합의가 서로 간에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회장이랑이 오면서 입구장이 변경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체육회 회장 측에서 변경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보면서 21세기 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 단체들끼리 이게 무슨 총극인가 싶은 상황도 들기도 합니다.
단체들끼리의 이 힘겨루기 속에서 선수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약 40일 만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진 구성을 완료했어요.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완료를 하게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코치 같은 경우는 홍명보의 수석 코치로 부임을 하게 된 주앙 아로소 포르투갈 출신의 코치입니다. 이 아로소 코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울루 벤투 감독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감독으로 있는 벤투 감독과 스포르팅 클럽에서 4년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4년 총 8년 동안 벤투 감독을 보좌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벤투 감독에서의 이어졌던 어떤 전술적인 유산들을 승계하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이 아로소 코치 외에도 전술 분석 코치로도 포르투갈 출신의 치아고 마이아 코치를 또 선임을 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국내 코치진 박건아, 김진규, 김동진 코치에 이어서 이 포르투갈 출신의 2명 코치를 더해서 총 5명으로 선임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앙 아로소 코치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A매치 시기에만 국내에 들어오는 소위 말해 이번에도 재택근무 논란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은 두 코치의 업무 형태가 다르다. 아로소 코치 같은 경우는 해외 선수들을 해외에서 분석하는 유형에 가깝고 마이아 코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K리그 선수들 위주로 분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로소 코치가 해외에 거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로소 코치가 예전에 클린스만 감독처럼 나 해외에 있을래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직접 해외에 남아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재택근무 논란은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코치진 구성을 마친 홍명보 감독은 입국해서 주말부터 K리그 관전을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네. 이 선수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어요. K리그 최초로 이달의 개인상을 싹쓸이한 이 강원FC 양민혁 선수. 네. 활약이 대단하거든요. 진짜 좀 뭐랄까요. 이 선수가 쉽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빠른 속도로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7월 20일에 제주 유나이티드전에서 K리그 역대 최연소로 멀티골 기록을 또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뷔 이후 처음으로 골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기록하는 또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소속팀인 강원FC가 K리그 1위입니다. 사실은 뭐 수많은 구단들이 있고 기업 구단들도 많은데 시민 구단인 강원FC가 이렇게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는 양민혁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양민혁 선수가 굉장히 돋보이는 거는 이제 막 프로에 데뷔를 했단 말이죠. 1년 차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에 입단을 또 하게 됐잖아요. 누가 봐도 약간 들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월 28일 날 강원의 토트넘 이적에 합의한 이후에 행보가 더욱더 안정되고 플레이 스타일적으로도 봤을 때도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선수들을 볼 때마다 항상 걱정하는 조금 일찍 소위 말해서 성공에 취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브레넌 존슨 선수 토트넘 소속의 그리고 벤 데이비스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어린 선수지만 기술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훌륭해 보인다라는 칭찬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이번 시즌에 양민혁 선수가 과연 강원을 우승시키고 내년에 토트넘으로 건너가서 또 한 번 대업을 이룰지 기대가 또 되기도 합니다. 오는 26일에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하잖아요. 네. 양민혁 선수가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한데 더 놀라운 거는 양민혁 선수가 만약에 뽑힌다면은 최연소 발탁 순위에 들지 않겠습니까? 왜 18세, 19세 이런 나이니까. 그런데 역대 최연소 순위에서 불과 13위밖에 안 됩니다. 더 어린 선수들이 훨씬 있었어요. 많았다는 건데 심지어 1위는 이 골키퍼였던 차기석 선수가 17세 183일의 나이로 데뷔한 적이 있었고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참고로 18세 20일로 8위에 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대신에 이제 손흥민 선수보다는 빠른 데뷔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경기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변수는 이번 국가대표 경기가 홍명보 감독의 데뷔전입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선수들을 꾸려서 첫 단추를 잘 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2선 소위 말해서 공격 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상태예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좋은 재능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양민혁 선수가 이 선수들에 대비해서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한 가지 그래도 조금 기대가 되는 점이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첫 경기 상대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차 예선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쉬운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양민혁 선수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기대되는 자원이라면은 빠른 경험을 수많은 홈팬들 앞에서 선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후배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홍명보 감독이 조금 고민을 할 것 같긴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야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KBO 리그가 이 역대급 불볕더위를 뚫고 네.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어요. 맞습니다. 지금 벌써 573경기 만에 누적 관중이 847만 5,664명. 그러니까 이게 KBO 리그가 벌써 이제 43년 역사가 됐는데 최다 관중 신기록을 벌써 네. 이렇게 경신을 한 건데 2017년도에 세웠습니다. 2017년도에 종전 최다 관중 기록이 세워졌을 때가 600경기 넘어서라 가능했던 경기인데 무려 147경기나 앞서서 이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이 네. 추세대로면은 사상 최초의 900만 관중 돌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00만 관객까지도 마치 그 1000만 관객 영화처럼 말이죠. 돌파를 하면서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시즌 앞두고 KBO 리그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이 7, 8월에 파리올림픽 때였을 거예요. 이 올림픽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스포츠 팬들의 관심은 올림픽으로 좀 집중되기 그쵸. 마련인데 여기에 더해서 올해 정말 덥잖아요. 진짜 역대급 더위잖아요. 야구장은 이제 고척을 빼고는 모두 야외 구장이기 때문에 정말 덥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낮에 경기가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야구장 찾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7, 8월에 올림픽 개막 이후인 28일로 보면은 벌써 700만 관중을 돌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8개 구단 체제 기록이었던 715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이제 그 올림픽에서 메달 소식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었던 8월 1일 이때는 심지어 최초의 700만 관중 돌파 시점이었던 15년도의 기록까지도 계속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들 이제 궁금한 거죠. 이 더위에도. 그리고 이렇게 올림픽이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왜 야구장을 찾을까? 첫 번째로는 이 승행 돌풍을 이끄는 주역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옛날에 야구장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약간 그 아저씨들의 전유물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면은 최근에 이 티켓 구매자들의 빈도를 보면은 20, 30대 여성들의 야구장을 네. 찾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20, 30대 여성들의 비중이 54.4%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야구장은 오히려 여초 현상이 일어날 정도인데 여기에 더해서 20대 비중이 41.4%입니다. 20, 30대 관중들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관중들이 이제 야구장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인기 구단의 선전도 어느 정도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LG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작년에 우승팀이기도 하고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16일 기아전에서 10개 구단 체제 이후로 최소 경기인 53경기 만에 100만 관중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전까지의 KBO 리그에서 가장 많은 관중이 들어온 게 2017년도였거든요. 당시 기아가 우승을 했습니다. 팬들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기아가 우승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도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LG 트윈스라든가 기아 타이거즈 같은 소위 팬들이 많은 구단들에서 좋은 성적이 나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더 많이 찾아주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보통 그래도 하반기에는 순위가 좀 정해지면서 관중 수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는 또 5위 싸움이 아주 치열해요. 맞습니다. 사실은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1위 기아 타이거즈를 빼고는 2위부터 막 7, 8위까지도 다닥다닥 붙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순위 싸움이 치열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약간 3강 체제 기아, 삼성, LG까지는 조금 견고해진 상황인데 네. 이 두산 4위 두산부터 이제 마지막에 8위 롯데까지가 또 팽팽하게 물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두산과 5위 SSG가 3경기 반차 그리고 5위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SSG와 KT가 단 한 경기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KT와 한화 6, 7위 사이가 또 한 경기 반 그리고 한화와 롯데 심지어 8위 롯데까지도 반 경기 차. 이렇기 때문에 어느 팀이라도 다 합쳐서 수입을 당하거나 수입을 네. 하면은 순식간에 3, 4계단씩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가을 야구에 어떤 팀이 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네. PD님은 어떤 팀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3강 기아, LG, 삼성은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두산까지도 좀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네. SSG가 최근 페이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KT가 시즌 초반에 거의 최하위까지 떨어졌다가 가을만 되면 잘해요. 그래서 이 KT와 SSG의 5위 싸움 지켜보시는 것도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은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라디오 객석 일렬 목공석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돌아올게요.
8월 22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일부 통제되는 도로 구간에서 운전 중인 차량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합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당신과 가족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국립암센터와 대한암학회에서는 10가지 국민암 예방 수칙을 제정해서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가 있었는데요.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 수칙에서는 담배를 피우다라고 제대로 표현이 됐지만 담배와 관련해서 말할 때 담배를 피다로 알고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동사 피다는 자동사기 때문에 그 앞에 담배라든지 불과 같은 목적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예로 동사 세우다와 세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밤을 세우다와 밤을 새다란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세우다는 주로 밤을 목적으로 해서 한숨도 자지 않고 밤을 지내다라는 뜻으로 뜬 눈으로 밤을 세우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다는 날이 밝아오다라는 뜻의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는 밤이란 목적어를 가질 수 없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외우다와 외다도 있습니다. 보통 외우다는 말이나 글 따위를 기억해 두다란 뜻이지만 말이나 글을 기억해 두었다가 한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말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외우다와 외다 모두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절기 처서지만 날씨는 아직 한여름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여전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덥고 습한 남서풍까지 불어오면서 습도도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강릉 36도, 대구 34도, 대전 부산 33도, 광주 32도, 서울은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은 곳에 따라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해안에는 오늘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불 때가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내일까지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차차 개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13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북한의 환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계 수위가 급상승해 임진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환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이 빠르면 이번 주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러나 개학이 시작된 학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제4회 팩트체크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넘쳐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검증하는 장이 열리는 건데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3명 이상의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주세요. 대상팀에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과 100만 원의 상금, 그리고 총 15개 팀에게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고요. 접수 마감은 8월 30일입니다.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절기상 처서인 오늘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쏟아진 비 덕분에 시원한 건 잠깐이고 끈적한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충남 서해안과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은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한 차례 더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이 20에서 60mm, 강원과 충청권이 20에서 60mm, 제주 10에서 60mm 되겠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티베트,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중 열커트는 여전히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데요. 몰고 온 덥고 습한 바람에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최소 이달 말일까지 전국적으로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울은 한 달 넘게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역대 최장 기록인 49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무더위에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신음하고 있다고요. 네, 폭염이 계속되면서 2달 사이 무려 100만 마리에 육박한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이 중 닭과 오리같이 땀샘이 없이 더위에 취약한 가금류가 93만 7천 마리로 가장 큰 피해를 봤고요. 양식 어류도 570만 마리 가까이 폐사했습니다.
10여 년간 양계장을 운영해온 한 농민은 키우던 닭 2만 마리가 폐사해 큰 피해를 봤는데 아침마다 죽은 닭을 치우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축산물 물가도 폭염 전보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기준 6개 1kg당 소매 가격은 6,089원으로 폭염 전인 5월 20일 평균 소매 가격인 5,969원보다 올랐고요. 같은 기간 삼겹살은 7% 올라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폭우에 이어서 찜통더위까지 이어지면서 농산물 물가도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전달과 비교해 35% 가까이 올랐고요. 시금치는 50%, 파프리카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6월에 내림세로 돌아섰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여기에 태풍 종다리마저 뜨겁고 습한 공기를 몰고 와 찜통더위를 부추기면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한 20대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지난 월요일 파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그것도 대낮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등에 가방을 맨 남성이 곧바로 뒤따라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듯 구석을 보고 가만히 있던 이 남성. 그런데 문이 닫히자마자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여성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아파트 4층에서 승강기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이런 무차별 폭행은 계속됐는데요.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로 현장에서 이 남자를 검거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팔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이 조사해보니 이 남성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 주민도 아니고 얼굴조차 모르는 사이라고 했는데요. 아파트 근처 지하철역 주변을 돌아다니다 약 300m 정도를 쫓아왔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현실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하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변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고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네, 부산 도시철도 건설 현장 인근에서 이틀 새 연거푸 땅꺼짐, 그러니까 싱크홀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네, 부산 도시철도 건설 현장 인근에서 그제 지름 5m, 깊이 3m 규모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는데요. 쉴 새 없이 차량들이 오가는 교차로에서 도로 한쪽이 조금씩 꺼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큰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서둘러 길을 막고 덮개를 씌워봤지만 순식간에 2차 붕괴까지 일어나면서 작업자들이 대피하기까지 했는데요. 현장을 찾은 KBS 취재진이 취재를 하는 와중에도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한 대가 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대에서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데 도시철도 건설 현장 반경 600m 안에서 지난해 이후 발생한 땅꺼짐은 모두 9차례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은 땅꺼짐이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재판에서 범행 동기가 드러났어요. 네,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 2달 만에 몰래 혼인신고를 올렸고 이후 피해자 부모가 강하게 이별을 요구하자 잔혹한 범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진 두 번째 재판에서 딸을 황망히 잃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사회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증언 내내 눈물을 삼키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혼인신고가 이뤄진 건 가스라이팅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의 유복한 가정 환경을 노리고 혼인을 계획했다는 건데 피부과 병원 개업 때 도움을 주면 자신은 젊은 나이에 병원장이 될 수 있다며 반복적으로 세뇌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떠나는 상황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한 이후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딸을 조종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 강조했습니다. 혼인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계획이 틀어지자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거라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양형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피고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도 피해자 측이 혼인 무효 소송을 걸면 의대 졸업이 막힐 것 같아 아들이 공포에 휩싸였었다면서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청에 따라 9월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 10월에 다시 공판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요즘 빠듯한 경기 때문인지 저축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고 있다고요. 네,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길어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축할 돈 줄인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순저축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른 만큼 나가는 돈도 따라 커지는데 버는 돈이 그걸 따라잡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부담이 커진 탓도 있는데요.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4%로 2013년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엔 소비가 위축되면서 11.4%까지 올라갔었는데 2022년부터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실질 임금은 줄면서 양상이 뒤바뀌었습니다.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증가율도 비교해보면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해 월 평균 이자 비용도 전년보다 31.7%나 늘었다고 하니 저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도 올해는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이어지고 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도 허리띠 바짝 졸라매면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한 유명 맛집이 손님들에게 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밝혀지면서 화제라고요. 네, 보통 덤까지 얹어주면서 리뷰 좀 잘 써달라, 후기 좀 올려달라 부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한 식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달라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하는 사진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백숙과 삼겹살을 파는 유명 맛집이라고 하는데 사진에는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테이블이 10여 개 정도 놓여 있고 손님들은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요즘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달라는 걸 보니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 했다면서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을 보니 차마 홍보할 수 없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온통 불법 투성이었던 겁니다. 충북 진천구는 해당 식당을 영업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었다면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는데요. 또 해당 계곡에 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쓴이는 해당 식당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면서 불법 영업 맛집으로 판명났다. 식품위생법과 소하천정비법까지 착실하게 위반한 맛집이라고 비꼬면서 행정처분은 단순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라 돈을 내고 버티는 것 같고 원상복구는 해당 날짜에 가게 문을 잠시 닫고 테이블만 치운 걸 보여주면서 넘어간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니까 바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더라라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이에 진천군청은 해당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해당 식당을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파트 공용 화단에서 개인 텃밭을 가꾸는 일부 주민들 때문에 입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화단을 개인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의견 좀 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아파트에 오지랖 넓은 할줌마 한 분이 계시는데 공용 화단에 개인 텃밭을 읽어놨다. 종류도 고추부터 방울토마토, 깻잎까지 다양하다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누군가 민원을 넣었는데도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가꾸고 있고 공간을 몰래 자기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한다면서 황당해했습니다. 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가 10만 회에 육박할 정도로 집중 조명받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공용 화단을 개인 텃밭처럼 사용한 아주머니를 비판했고 또 일부는 글쓴이의 행동을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계속 민원을 넣으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온다더라.
공용 공간이니 수확물도 공용인 줄 알았다 하고 오가며 하나씩 먹어라, 아님 무료 나눔이라고 써붙여둬라 같은 반응들도 있었고요.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놀고 있는 공간 텃밭으로 사용하는 게 남들에게 무슨 피해를 그렇게 주느냐, 어르신이 적적해서 소일거리 하나 만드신 것 같은데 야박하게 없애고 그래야 하나 같은 글쓴이의 행동을 비판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아파트 화단은 입주민 전체의 공공구역이고 건축법상 조경 공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화단에 농작물 경작 금지 안내문을 붙여놓고 관리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텃밭들 대다수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시작하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라 갈등이 없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희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오늘도 참으린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이번 여름 진짜 덥죠. 그리고 앞선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덕분에 오늘은 조금 시원한데 태풍이 끝나고도 열대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더운 날씨에는 체력적으로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이 위협을 받는데요. 바로 온열 질환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8월 18일까지 집계된 2024년 우리나라의 온열 질환자의 수가 2,814명, 그리고 그중에서 추정 사망자는 24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이들과 노인들이 이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더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온열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아직 더위가 끝나지 않은 올해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면요, 아무리 더워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밖에서 잘 놀아요. 원래는 아이들이 성인보다 더위를 더 타지 않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체중이 작고 체온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춥고 더운 온도 변화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은 더위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어른은 더우면 금방 지치고 쉬고 싶은데 아이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빨개질 때까지 계속 놀잖아요. 좀 들어가자고 해도 놀이터에서 안 들어가요. 맞아요. 저희 집도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가 덥다고 느낄 때 쉬어야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피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아프기 전까지 계속 놀다 보니까 정말 어디 아파야 그만 놀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더위로 인한 이 건강 이상이 생기기 전에 이 어떤 신호가 보이면 아이를 그만 놀게 하고 좀 쉬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발빠른 대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더운 날씨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얼른 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은 더우면 몸에서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땀이 나죠. 그래서 땀이 나오면 땀이 피부에서 증발을 하면서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우면 손발이 창백해지잖아요. 이거랑 반대로 더우면 이제 피들이 말초 쪽 손발 끝으로 더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서 이 피로 이제 열이 방출되는 건데요. 땀이 나고 얼굴도 빨갛게 변하는 게 이제 더울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걸 일단 보셔야 돼요. 이제 얼굴이 빨개지면 많이 덥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이런 노력에도 체온이 잘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땀을 내고 더 많은 혈액이 이제 모세혈관으로 가게 되면서 몸이 뜨거워집니다. 네, 그래서 몸이 실제로 뜨거워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증상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때 빨리 대처를 못하면 이 자율신경계에 더 이상이 생기면서 속도 막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는 증상이 생겨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일사병이라고 하는데, 이 일사병일 때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빨리 쉬게 만드시고 수분을 섭취하게 만드셔야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는 열사병까지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폭염에 우리 아이들 건강은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더울 때는 외출을 안 하는 게 최선인데요. 근데 아이들은 또 집에만 있는 걸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더위에 어쩔 수 없이 아이와 나들이를 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뭘 좀 준비하면 나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탈수를 막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땀이 나면은 물 마셔야 된다 이건 알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한 발 늦은 대처입니다. 이제 나가기 전에 땀을 흘리기 전에 미리 수분을 충분히 보충을 해놔야 돼요. 네. 그래야 몸속에 수분이 여유롭게 있어서 땀을 흘려도 아이들이 탈수가 안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외출 전에 물을 잘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주스나 음료수 같은 걸 먹거나 카페인,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게 되면 이게 몸에서 수분이 오히려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탈수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생수나 보리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집에 경구수액 같은 게 있으면 경구수액을 마시는 것도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위가 느껴질 때, 체온이 많이 올라갔을 때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휴대용 선풍기나 부채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양산을 활용하시거나 아이들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유모차의 선바이저 같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더위 식혀주신다, 그리고 뭐 아이들 열 날 때 열 내려주신다라고 해서 쿨링 패치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쿨링 패치가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쿨링 패치의 원리가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지는 건데, 습도가 높으면 물이 증발을 잘 안 하니까 이 쿨링 패치가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이게 비슷한 게 이제 우리가 땀이 나도 별로 안 시원한 게 땀이 증발을 잘 안 하니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쿨링 패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쿨링 패치 사시면 이마에 붙이시는데 우리 몸이 뜨거운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마의 온도만 낮추는 거는 그 효과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쿨링 패치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게 외출할 때 얼음물을 준비해서 얼음물 겉을 수건으로 감싸서 나가는데, 그럼 이제 차가우니까 물이 맺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건이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촉촉하게 젖거든요. 그래서 이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시면 그게 더 체온을 내리는데 효과적이에요. 네, 그리고 아이들 놀러 가서 중간중간 좀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시원한 곳에서 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놀다 보면은 이제 놀러 가기 전에 미리 쉴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쉬면서 체온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그늘만 있어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늘에서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이런 에어컨을 쓸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 되게 좋고요. 에어컨을 찾기 힘들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몸을 시원하게 닦아주시고 휴대용 선풍기로 몸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차에서 그냥 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차에는 에어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쉴 때는 꼭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땀을 흘리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건 쉽게 생각하시는데,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는 건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덩어리인 소금도 함께 섭취하는 게 좋은데, 땀을 흘리면 소금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짠 소금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군대에서 더위 행군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을 먹으라고 했어요. 나트륨 네. 빠져나간다고. 근데 이렇게 너무 짠 소금, 그 나트륨을 먹게 되면 오히려 수분을 쥐어 짜는 꼴이 돼가지고 탈수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 콩팥의 기능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수에서 적절한 나트륨의 비율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물 1리터에 소금 한 5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스푼으로 따지면 한 티스푼 정도 되는 건데,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되게 맛있게 먹는 국 같은 종류가 그 나트륨 농도가 0.9에서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절반 정도 농도, 0.5% 정도의 그 농도가 우리 몸에 굉장히 수분 공급을 더 잘하게 해주는 좋은 농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소금을 함부로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런 농도가 잘 지켜진 경구수액을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이면 어른들도 입맛 없다는 분들 많은데요. 또 아이들 중에서도 여름철에 유독 기운이 없고 잘 먹던 것도 안 먹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을까요? 이 입맛이라는 게 단순히 배가 비어 있으면 이게 입맛이 돌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이나 외부 요인 때문에 입맛이 바뀌게 되는데요. 너무 춥거나 더운 이런 날씨, 온도도 우리 입맛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온도 때문에 더우면 이제 좀 시원한 데
가면 나아질 것 같지만 이게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사병이 걸리면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더운 곳에 오래 노출된 사람이 입맛 없어 좀 속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건 단순히 입맛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일사병이 왔다 생각을 하고 빨리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수분 섭취를 시켜가지고 일사병에서 네. 벗어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은 그래도 시원한 데 가자 하면 그래도 쉬운데 항상 걱정되는 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들 어르신분들 저희 이제 처가댁에 또 어르신분들 계시는데 더울 때 에어컨 트시라고 해도 돈 아깝다 안 트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온열 질환으로 실제로 고생하는 분들 뉴스에 나오는 분들 보면 이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른이 좀 계신다면 어르신분들을 잘 챙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 효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더우면 간식 많이 주잖아요. 수분 섭취해야 된다고. 그럼 이 간식이 열량이 높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열량이 높은 간식을 먹으면 밥때가 돼서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밥때 됐는데 입맛 없다고 한 게 간식 때문은 아닌가. 네. 이것도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덥다고 또 얼음이랑 아이스크림만 찾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 위장관은 온도를 감지를 해서 위장의 운동을 좀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과민대장 증후군, 옛날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불렀던 그런 질환, 장이 예민한 분들은 찬 음식 때문에 배가 아프고 설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식 때문에 배가 아프다라고 음식의 온도만을 탓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우리 더우면 커피 차가운 거 마시고 냉면 먹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보면 그 음식의 양이 아이스크림 몇 개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거 먹고 배 아프다는 분들은 많진 않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단순히 온도 때문에 배가 아픈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을 때 배가 아픈 원인들을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당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차가울수록 단맛을 느끼기가 어려워서 아이스크림은 실제로 다른 간식들보다 훨씬 당도가 높은데요. 이건 우리가 진짜 잘 얼려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달달하고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녹은 걸 한번 먹어보면 엄청 달아요. 네. 근데 이 당분들이 다 소화가 안 되고 이게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장에서 너무 단 것 때문에 주위에 물을 끌어들입니다. 이거 삼투압이라 그러는데 삼투압 때문에 물을 끌어들이면서 변이 묽어져요. 이것 때문에 설사를 합니다. 이걸 삼투성 설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너무 높은 당도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 바닐라 아이스크림, 커피 아이스크림 보면 우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 때문에 또 복통이나 설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유당이라는 건 우리 소장에서 유당분해 효소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될수록 이 유당분해 효소가 좀 낮아요. 그것 때문에 우유 마시면 배가 아픈 유당불내증이 우리 굉장히 많은데요. 이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유가 많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식품들도 식중독을 주의해야 돼요. 이게 냉동실 안에 음식물 쓰레기 보관하지 마라 이런 거 뉴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냉동실에서도 자란다, 네. 안 죽는다 이것 때문인데요. 이게 의외로 아이스크림이나 이제 얼음 같은 게 보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런 세균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지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실 때 특히 좀 낙후된 휴양지 가서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드실 때 좀 이런 세균에 의한 장염, 식중독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요즘 열대야가 계속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밤에 많이 뒤척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자는 동안 내내 에어컨을 켜두기에는 냉방병이 걱정이 돼요. 맞아요. 교수님은 집에서 혹시 아이와 어떻게 생활하세요? 냉방병 때문에 에어컨을 최소한으로 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어컨은 온도도 낮춰주지만 습도도 같이 낮춰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고온 다습한 여름 환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계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냉방병이 생긴다면 또 요즘 감기 유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흡기 증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에어컨은 최대한 약하게 틀어놓고 지내고 저희 집은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일단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샤워부터 합니다. 우리가 더운 게 결국 체온이 높은 거기 때문에 체온을 낮춰주는 게 되게 좋고 근데 물로 씻어주면서 낮추는 게 효과가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샤워를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를
같이 활용을 해요. 이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게 활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공기관도 사실 에어컨은 틀지만 선풍기는 안 틀어놓는 것처럼 집에서도 선풍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풍기가 에어컨과 더해졌을 때 그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나와서 선풍기 앞에서 이제 좀 체온을 좀 낮추면서 에어컨은 이때 27도에서 28도 정도만 틀어놔도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씻고 나서 또 더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에어컨을 뭐 24도, 25도 이렇게 틀어놨었는데 올해 큰맘 먹고 제습기를 구매했거든요. 세일할 때. 그래서 근데 제습기가 굉장히 체온 조절을 하는데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습기를 틀면 좀 더워진다는 오해가 있지만 좀 넓은 공간에서 활용을 하면은 온도는 많이 안 올리고 습도를 많이 낮추기 때문에 에어컨을 강하게 틀지 않더라도 습도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쾌적해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이 작년에는 잘 때 뭐 26 기온 온도계 습도계를 보면 26도에 한 70% 습도를 가지고 잘 때 너무 덥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제습기를 틀면서 이 똑같은 한 26도, 27도에 습도가 50%대로 낮아지니까 오히려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에어컨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서 더위를 이겨내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더위로부터 아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피의 바다. 네, 유피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3947님. 요새 덥다 보니까 주말마다 아이와 근처 아울렛몰에 자주 갑니다.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분수대 근처에서 많이 놀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도 종종 놀고는 하는데요. 관리가 되는 수영장은 아니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길게 노는 건 아니니까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사실 그 물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만약에 오염이 되어 있는 물이라고 하면 짧게 놀아도 감염은 돼요. 특히 네. 이제 수족구라든지 장염 같은 병이나 아니면 눈병 같은 것도 이런 그 분수대에서 많이 옮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런 데서 분수대에서 놀다 보면 몸이 젖은 상태에서 실내로 들어가면 바로 에어컨 바람 쐬니까 또 이것 때문에 감기에도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수대에서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좀 불안합니다. 네. 그리고 놀고 있으면 내일 또 병원에 몇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아이는 사실 분수대에서 놀지 못하게 해요. 그렇군요. 네. 좀 말리셔야겠네요. 네. 8905님. 저희 아이는 장이 예민해서 그런지 여름철만 되면 꼭 장염에 걸립니다. 장염 빨리 낫는 방법이나 장염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여름은 장염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 계절이에요. 네. 이런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더운 날씨에 창궐하거든요. 근데 뭐 일단 빨리 낫는 방법이나 좋은 음식은 결국 수분 섭취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염이 결국 우리 몸에 안 좋은 이유는 몸에서 물을 계속 뺏어가는 질환이라는 것이 때문에 그런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잘 하면서 탈수를 막으면 장염은 빨리 나을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분이 너무 많거나 유당이 들어있는 유제품을 먹거나 하면 설사가 좀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좀 피하는 게 장염을 빨리 낫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아이가 여름에 장염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밥 먹기 전에 손 잘 씻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1275님. 남편은 가을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 정도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아들이 똑 닮았어요. 그래서 둘이서 에어컨은 팡팡 켜놓고 같이 자고 저는 추워서 아이 방에서 따로 자는데요. 가끔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감기 걸릴까 봐요. 아직은 문제가 없긴 한데 계속 그렇게 재워도 괜찮은가요? 아들은 7살이고요. 남편은 에어컨 온도 22도를 고집하는 상황입니다. 하셨어요. 근데 와. 저희 집하고 비슷한 상황이라 그래요? 네, 저도 이제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틀자는 주의였는데 네. 아까 제습기 사고 많이 줄였어요, 저도. 그래서 혹시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거나 아니면 저는 세일할 때 잘 노렸다가 샀는데 네. 그런 기회에 제습기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여름에 에어컨 훨씬 덜 틀고도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콩으로 박수원님께서 저도 요즘 밖에 나갔다 오면 어지럽고 부정맥이 옵니다. 이것도 온열 질환 증상인가요? 하셨어요. 이거 일사병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탈수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여름철에 혈압이 좀 낮아져요. 왜냐면 아까 더우면 말초로 혈액이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돌아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서 혈압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지럽고 부정맥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요. 네. 이런 게 너무 지속된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오늘 뭐 처서라고 하던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아침에 살짝 그래도 바람이 있었죠. 네, 이렇게 시원하다 싶어서 조금 걸으면 아니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평소보다 공연장을 좀 더 가면 너무 시원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공연장 꽤 괜찮은 에어컨 시설이 설비가 되어 있어서 전 괜찮은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더위를 피해서 공연장을 가시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진심이에요. 그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움직이면 이 날씨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에어컨을 더 빵빵하게 틀 수밖에 없거든요. 뭐 객석은 뭐 무대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 담요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더위에 무릎 담요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티켓 값에 그 에어컨 빵빵한 게 무료로 그냥 포함된 거네요. 저는 진행자님이 이래서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이야기 해볼까요? 네, 제가 공연 소개하기 바로 직전 코너가 그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들으실 만한 코너잖아요.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 대기실에서 잠깐 듣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공연은 그런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또는 이제 곧 성장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보셨으면 하는 공연. 그리고 조금 이제 범위를 더 넓혀가자면 그 본인의 잊혀졌었던 어떤 기억하기 싫었던 과거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모습,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공연. 이런 공연이거든요. 실제로 그 소설 분야 중에 청소년 부분 스테디셀러인 그 원작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인데 바로 유진과 유진이라는 작품, 뮤지컬 유진과 유진이라는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뮤지컬 유진과 유진 어떤 작품이에요? 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참 익숙하네요. 네. 주변에 유진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그 알고 보니까는 저 청소년 필독도서라고 해서 많이들 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금희 작가님의 원작 소설이고요. 유진과 유진. 이 작품은 이제 뮤지컬을 만든 작품이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대요. 그 안데르센 상이라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안데르센 상. 예. 2024년 후보에 오른 작품이라고 하니까 이 원작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건 이미 입증이 된 작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뮤지컬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스토리가 굉장히 촘촘하겠어요. 예, 얘기가 사실 저도 이 작품 만들어지기 전에 소재를 들었었는데 소재만 들었을 때도 너무 이거는 좀 필요한 작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예전 기억이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이 작품을 뮤지컬로 이제 초연을 만들었고 그때 정말 입소문만으로 90% 이상의 객석 점유율이 후반에 이제 쫙 붙으면서 흥행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작품성도 인정받은 게 그 해에 한국 뮤지컬 어워즈 시상식에서 극본상이랑 작곡상 후보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극장 뮤지컬의 창작 초연이 이런 데까지 오르다니 하면서 굉장히 큰 응원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재연을 또 올렸고 그때도 역시 성공적인 공연으로 마무리가 됐고 소극장 창작 뮤지컬을 지방 공연을 연예인 캐스팅 없이 막 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작품이 좋다는 얘기가 막 소문이 나서 지방 공연도 꽤 다녔고 외국 그 글로벌 시장도 좀 노크를 해서 대만에서 쇼케이스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일본 공연도 준비 중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한테만 딱 그 제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한테 다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재가 또 널리 많이 알려지고 이 작품이 좀 인기가 생기는, 그리고 이 작품이 계속 찾게 되는 관객들이 생기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연 직접 보셨죠? 네, 저 초연 때부터 쭉 계속 봤고요. 그 책을 통해서 보셨던 분들도 꼭 즉 책 보고 나면 책이 더 상상력을 자극하니까 책이 더 좋지, 이렇게 선입견 갖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공연장에서 꼭 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 책에 나와 있는 이 유진이 두 명이 나오는 주인공인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유진이들이 무대 위에서 관객들한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해 주듯이 이 유진과 유진의 얘기를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책에서 봤던 거랑은 다르게 그 심리 치료 받는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공연 보고 나면 훨씬 더 치유되는 효과도 있고, 더 좀 그 이입돼서, 감정이입돼서 볼 수도 있고,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연출이 있어서 공연 보는 재미가 굉장히 솔솔한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진과 유진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부터 뭐 유진이가 2명 나오는 걸까라고 저도 생각하긴 했는데, 네. 유진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 짐작이 네. 맞았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 공연에 대한 줄거리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 줄거리 말씀드리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유진이 두 명이 나오거든요. 네. 요 내용이 나와 있는 넘버예요. 너를 봤어라는 넘버인데, 공연으로 따지면 두 번째 넘버인가 그러거든요. 이 노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 개학 첫날인데 한 학급에 이제 선생님이 이유진 그랬더니 네 이렇게 동시에 두 명이 대답한 거죠. 그래서 유진이가 두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명의 유진이 아주 어렸을 때 만났던 적이 있는 거예요. 줄거리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명을 기억하는데 나머지 한 명은 한 명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이 이유를 자세하게 들어보는 공연이 유진과 유진이고, 요 가사가 남겨있는 넘버가 너를 봤어라는 넘버입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계속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들어볼게요. 출석을 부르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었다. 나랑 같은 이유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 얼굴을 보니까 먼지 냄새 나는 개학 첫날 아는 얼굴 찾아 정신없는 뺀질뺀질한 중학교 2학년 조용히 끝날 줄만한 개학 첫날 눈에 띄게 해진 교복처럼 귀찮고 식상한 중학교 2학년 이유진. 네. 어머, 우리 반에 이유진이 둘이네. 그때 너를 봤어. 너와 눈이 마주쳤어. 기억 속 그대로인 너의 얼굴. 너는 어떻게 지내왔을까. 그때 너를 봤어. 너와 눈이 마주쳤어. 기억에 없는 너의 낯선 얼굴 날 왜 그렇게 쳐다봤을까. 어떻게 구분해야지? 선생님! 큰 유진, 작은 유진 어때요? 어쩐지 신경이 쓰여 날 빤히 쳐다보는 네가 어쩐지 마음이 쓰여 난 항상 궁금했어 네가 감사합니다. 야, 작은 유진. 어? 너 나 기억 안 나? 나 새싹 유치원 큰 유진. 그게
그게 뭔데? 너 연지동 살지 않았어? 연지동? 너의 생일 파티 내 선물은 이미 옷을 보 너의 생일 파티 아직도 선명한 그날 세상 유치원 작은 유진 큰 유진 처음 듣는 이름 처음 보는 얼굴 난 너를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나는 키즈 잉글리시 다녔거든. 그만 좀 해줄래? 키즈 잉글리시? 몇 살 때부터 다녔는데? 기억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몇 살 때인데? 난 너를 알아 기억에 없는 낯선 너의 다시 왜 날 모르는 얼굴 세상 유치원에 작은 유진 큰 유진 난 도저히 너를 잊을 알고 수 싶지도 않아. 그 일 너 그 사건도 잊어버린 거야? 그 사건이라는 게 뭔데?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너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 같이 경찰서까지 갔었잖아. 경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태어나서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어쩐지 마음이 쓰여 난 항상 궁금했어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너는 나를 잊었나 봐 너는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나도 알아야 하는 걸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너와 나는 얼굴이 닮은 건 그렇다고 쳐도 이름까지 똑같은 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 엄마한테 물어볼까? 네, 뮤지컬 유진과 유진 가운데 너를 봤어라는 제목의 넘버 강지의 임찬민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한 반에 이름이 같은 친구가 2명 있는 상황 사실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오. 근데 공연에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시원하게 좀 줄거리 얘기해 주세요. 예, 이게 그 원작 소설이 있어서 정말 시원하게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너무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현재 공연하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학년 첫날 광희여중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유진 하니까 2명이 서로 대답을 했고 선생님이 우리 반에 2명이 이유진이 있네 이러면서 어떻게 구별하지?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큰 유진이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큰 유진, 작은 유진으로 이제 구별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제안도 사실은 그 예전에 유치원 시절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유진은 유치원 때 만났던 작은 유진을 기억하고 있는 건데 작은 유진은 유치원 때 만났던 큰 유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큰 유진이 작은 유진한테 가서 이제 그 학교 수업 끝난 다음에 너 나 기억하지 못하냐고 인사를 하죠. 근데 작은 유진이 기억도 전혀 못하고 자기 기억이 시작됐던 시기부터 모든 기억 중에는 그 유치원 자체가 아예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큰 유진한테는 작은 유진이 같이 유치원 다니다가 어느 날 유치원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늘 그 작은 유진이 어떻게 해서 살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작은 유진이 본인을 외면하니까 혹시 유치원 때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본인을 모른 척하는 건지 이제 물어봐요. 근데 작은 유진은 그 일이라는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완전 그냥 무시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한 명은 기억하는데 한 명은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 예. 유치원 때 시절을.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네, 그 어떤 일을 대놓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네. 줄거리 쭉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시간이 좀 그렇게 학교 첫날 지난 다음에 좀 시간이 흐릅니다. 사실 이제 작은 유진은 전교 1등의 학생,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고 큰 유진은 이제 공부 대신에 연애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생의 어떤 그 풋풋한 네. 이런 느낌의 학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큰 유진한테 어느 날 이게 잊고 지낸 게 아니라 만나지 못했던 짝사랑하고 있었던 건우라는 친구와 연락이 닿게 돼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건우랑 연락이 닿은 큰유진 이제 매우 신이 나고 설레이고 이러니까 이제 핸드폰이 있어야지 연락을 서로 할 수 있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부모님이 안 사주셔갖고 그래서 친구 소라라는 친구의 번호로 건우랑 연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큰유진이 자기 인생이 약간 가짜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소라 전화로 건우랑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요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큰 유진이 겪고 있게 되고 한편 작은 유진은 수학여행을 갔어요. 이제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 배정이 안 되니까 약간 좀 나쁜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친구들이랑 한 방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모님이 싫어할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데 큰 잘못 이게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예. 담배. 아. 예,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 얘기 되는 건가요? 그래갖고 이제 뮤지컬 스토리 내용이니까. 아 그렇죠. 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작은 유진이 이제 그 일을 스스로 자기가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막 책망하게 되면서 자기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스스로를 막 혼을 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이 조금씩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겨져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이라는 그 일. 유치원 때 그 일이요? 예, 그 일이라는 것을 공연 무대에서 조금씩 보여주게 되는 거죠. 유치원 때 그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얘기 조금만 해드리면 네. 작은 유진한테 이제 환영이 막 떠오르고 막 그 기억의 파편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환영이 자꾸 보이는데 그게 그 작은 그 소리 지르는 여자랑 우는 여자의 환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때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하여금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네. 그 일을 작은 유진과 큰 유진의 부모님이 큰 유진한테 작은 유진한테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차이가 나게 하는. 그러니까 작은 유진은 그 기억을 아예 절대 너는 어디 가서도 얘기하면 안 되고 그 기억을 아예 잃어버렸던 것이고 큰 유진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자랐던 거죠. 이제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이 보여지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성장을 계속 지켜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공연을 보시면 훨씬 크게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작은 유진이 여기서 이제 그런 자기 어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방황하게 되고 부모님이 자기를 그렇게 키웠다는 것 때문에 약간 반항심에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인데 공부를 안 하고 댄스 동아리에 들게 돼요. 근데 댄스 동아리에 들게 되면서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고 결국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 작은 유진이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기 싫었었던 하지만 자기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알고 있는 큰 유진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큰 유진이 작은 유진한테 가서 그 집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바다로 같이 떠나서 거기서 이제 둘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뮤지컬 유진과 유진이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사춘기 자녀를 가진 부모님과 네. 아이들이 함께 보면 굉장히 좋을 공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당장 생각나는 타겟층이고요. 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우리 지금 성인들도 예전에 자기한테 있었던 안 좋은 기억 같은 거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스스로 직면하고 자기를 좀 위로해주고 본인의 잘못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싸준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공연이라서 훨씬 더 보기 좋고 감동되고 오래 남는 그런 뮤지컬로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소극장 공연이잖아요. 네. 무대는 어떤 느낌이에요? 무대가 2인극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공연의 스토리가 책에 나오는 유진과 유진처럼 극이 시작되면은 중학생 유진이 딱 나와서 그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30대가 된 유진이들이 자기 과거를 얘기해 주듯이 이제 무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장인데 아담한 공연장에서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좀 살아 있고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연주자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연주자들의 노래를 직접 연주하면서 듣는 그 재미도 솔솔한 그런 공연입니다. 마지막 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마지막 곡 제가 줄거리 말씀드릴 때 맨 마지막 말씀드렸는데 저 바닷가 간다고. 네. 예, 그 바닷가 가면서 이 두 친구가 해방감을 느끼는 노래. 저는 굉장히 신나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탈출이라는 넘버 갖고 왔거든요. 예, 여러분들 상황이 덥잖아요. 탈출하는 마음으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유진과 유진 가운데서 탈출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다 가서 신나게 놀다 오자. 힘을 내보자. 한번 도망쳐보자. 손을 내밀어 함께 떠나보자. 나를 둘러싼 숨막히는 세상 손을 맞잡고 함께 떠나볼까. 그냥 한숨 돌리면 뭐 어때. 쉬고 싶을 땐 쉬어버리자. 가고 싶을 땐 가버리자. 조금 미움받으면 뭐 어때. 울고 싶을 땐 울어버리자. 화가 날 때는 화내